약소민족은 단결하라. 조선, 중국, 일본 및 몽고의 동지들이여,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 시작된 세계해방 투쟁과 결합하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열린 워싱턴 회의에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제국의 열강들이 모여 기존의 패권 분할 유지를 위한 해군 감축 협정을 맺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적 지위를 재차 승인받게 되죠. 이에 여운형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킨 워싱턴 회의에 분노하며 러시아에서 열리는 반제국주의자 대회인 극동인민대표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운형은 러시아의 혁명정부에 기대를 걸고 이루쿠츠크를 향해 여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검문 검색을 피하려 중국인 복장을 하며 러시아행 기차에 올랐지만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중국 옷을 입은 어떤 조선 사람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공연히 내 앞을 왔다 갔다 서성이다가 나중에는 조선말로 수작을 걸었다. 확실한 밀정이었다. 때문에 난 밀정을 피해 탕산에서 열차를 내리고 말았다. 결국 여운형은 밀정 문제로 기차에서 내려 고비 사막을 지나 몽골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험난한 행로를 택합니다. 당시 중국의 변경과 외몽고 일대는 산악지대인데다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사막을 횡행하는 마적단은 물론 러시아 백군 패잔병까지 여기저기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때문에 여운형 일행은 잠을 잘 때조차 기병용 소총과 칼을 소지할 만큼 긴장해야 했습니다. 우리 일행을 태운 자동차는 혁명정부 울란바토르에 의하여 적색 구인의 도시라는 새 이름을 얻은 고륜의 시가를 바라보면서 탄탄한 경사를 시원스럽게 다름질 쳐갔다. 고비 사막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울란바토르에서 여운형은 외몽고의 독립을 목격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의 몽골 대제국 멸망 후 청에 복속됐던 이 땅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혁명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몽골의 독립을 부러워하며 조선의 해방을 가슴에 품은 여운형은 다시 극동 민족대회가 열리는 이루쿠츠크를 향해 밤이면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길을 몽골의 유목민처럼 말을 타고 때로는 마차를 타며 나아갑니다. 천막 한쪽 구석에 침상 비슷한 것과 석유 상자로 만든 괴짝 2개가 가구의 전부였다. 나는 그들의 단순하고 속박 없는 생활 모습에 강렬한 미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난 유목민의 자유로움을 동경하기도 하지만 여운형은 다시금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혁명 이후에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과 마주하게 되죠. 이제 사막도 광야도 다 없어지고 오직 하늘 아래 아득하게 서 있는 울창한 천여림이 펼쳐졌다. 우리는 그 천여림 속을 뚫어놓은 듯 긴 띠처럼 한없이 뻗은 길을 향해 앞으로만 달렸다. 난방장치 하나 없는 러시아 열차로 갈아탄 후 여운형은 바다처럼 아득한 장장 2100km의 바이칼 호수를 보게 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호련히 눈앞에 나타난 그 광활하고도 푸른 가슴을 겨울 아침에 젊은 태양 아래 마음껏 벌려놓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바이칼 호수를 마치 넓은 바다처럼 느끼고 있었다. 바이칼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앙가라강에 연하여 굴러가는 기차 안에서 여운형 일행은 유배지의 땅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조선 동포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반가움과 회한에 젖게 됩니다. 다 쓰러질 듯한 시베리아식 농가에서 조선 옷을 입은 부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물 길러가는 것을 봤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뛰어나가 그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눈앞의 동포를 뒤로 하고 여운형은 드디어 이루쿠츠크에 도착합니다. 당시 이루쿠츠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지만 러시아 혁명의 치열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앙가라강은 차르 체제를 유지하려는 러시아 백군과 혁명 세력인 적군이 전투를 벌였던 장소인데요. 당시 백군을 물리치는 게 조선 해방의 지름길이라고 믿었던 한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수세에 몰린 러시아 적군을 도와 이루쿠츠크를 지켜냅니다. 그 격전에서 백군의 우두머리였던 알렉산드르 콜차크 역시 이곳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산꼭대기에는 일찍이 백군이 최후의 발악을 하던 포대의 자취가 보였다. 사람과 말 시체, 파괴된 차량은 물론 가지가지의 다른 유기물의 파편이 넓은 평원을 덮고 있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즐비한 이루쿠츠크 시내는 체홉에 의해 시베리아의 파리로 묘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루쿠츠크로 유배된 데카브리스트들 때문이었습니다. 발콘스키와 같은 젊은 귀족 장교들로 구성된 데카브리스트는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받아 1825년 근대적 혁명을 주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처형되거나 유형지인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제정시대의 전제 정치는 모든 진보적 정신을 유형이나 박해로 몰아 시베리아로 쫓아보냈다. 그런 이유로 시베리아에는 추방당한 망명가 유형수들의 교양과 문화가 어느새 씨를 떨어뜨려 이양되었고, 높은 문화 수준과 놀랍도록 세련된 교양과 취미가 광범위한 초원의 이곳저곳에 화려한 꽃과 같이 퍼져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뜻하지 않은 향기와 기쁨을 선사한다. 시베리아의 한복판에 가장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도시가 나라 잃은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인종 전시장 같은 이루쿠츠크의 이국적 풍습과 혁명의 동지를 대하는 그들의 따스한 환대를 받으며 자유로운 해방구를 만끽하게 됩니다. 지금은 오페라와 연극을 상연하는 이 극장은 1921년엔 인민회관이었는데요. 여운형이 도착하기 전 이미 정착해 있던 수천의 한인들이 거주하며 조선 해방 투쟁의 기치를 걸고 이곳에서 고려 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이곳 이루쿠츠크는 한인 민병대가 조직될 만큼 한인의 세력이 컸습니다. 극동 민족대회에 참여한 일본, 몽고,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대표들 중에 한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쁘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회가 모스크바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운형은 오히려 전율합니다. 모스크바, 레닌이 살고 있는 곳. 신흥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모스크바. 우리는 뛰는 가슴을 누르고 여행 가방을 다시 수습하였다. 이윽고 여운형 일행은 이루쿠츠크 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나무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일부분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던 여운형 일행은 연료가 모자르면 열차를 멈추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대륙 곳곳에 끔찍한 굶주림과 대기근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나는 모스크바까지의 이 긴 여행을 통해
눈아프도록 보이는 민중의 고통과 궁핍을 볼 때마다 이 곤란한 짐을 묵묵히 등에 지고 역사의 고개를 넘어가는 러시아 민중의 자태와 그 지도자들의 노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를 실은 기차는 대기근으로 광폭한 파괴와 사륙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황폐한 자치를 눈앞에 펼치면서 모스크바로 다름박질 쳤다. 러시아 대기근의 참상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러시아 민중을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여운형은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스크바역에 내린 여운형은 수많은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 성대한 마중을 받습니다.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러시아 군중을 보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실로 상상도 못할 굉장한 환영이었다. 군악대를 앞세운 일개의 군대, 각 조직과 기관의 수많은 대표들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과 학생 등 모든 계층의 민중이 넓은 광장과 플랫폼을 입추의 여지없이 뒤덮고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여운형이 목격한 것은 러시아 혁명의 뜨거움, 그것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위대한 러시아 민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역시 신의 뜻이자 한 민족의 각성이라고 믿었던 여운형은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그들의 지지에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양식으로 직조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여운형을 매료시켰죠. 그는 모스크바를 산책하며 서구에 대한 동경과 조선 독립 이후 펼쳐질 새로운 건설에 대한 기대로 두근댑니다. 모스크바를 모르는 자는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라고 한 러시아 속담도 결코 공허한 과장은 아니었다. 나는 이따금 토론과 집회에 시달린 머리를 쉬려고 거리를 산보할 적마다 하얀 벽의 웅장한 건축 그늘에서 높이 우러러배는 황금색 원정이나 또는 십자가의 찬연이 일렁이는 아침 태양, 저녁 황혼에 몇 번이나 감탄사를 내뱉는지 모른다. 극동인민대표회의는 크렘린 궁안의 소극장에서 1922년 1월 21일 밤부터 2월 2일까지 계속됐는데요. 한국을 필두로 중국, 일본, 몽골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이 140여 명을 웃돌았는데 그중 50여 명이 한국인이었죠. 여운형과 김규식이 의장단의 한국 대표로 뽑혀 연단에 서서 조선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 지원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운형은 조선 대표단의 일원으로 레닌과 두 차례 회담을 갖게 됩니다. 레닌은 조선혁명의 첫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이라는 조언을 하며 독립을 위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만나보니 레닌은 조선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소. 레닌은 조선은 전에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의식이 낮으므로 곧 공산주의를 실행하려 드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민주주의부터 실행함이 현명하다 라고 말했는데 내 소신에 합치된 것으로 난 매우 만족했소. 극동회의를 마치고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여운형은 임시정부의 개조를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과거 우리의 독립운동은 대외적으로는 단순히 국제 도덕에 호소해 왔을 뿐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각지에 산재하는 동지가 하나의 당으로 뭉쳐서 장래의 큰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여운형은 1922년 한겨울의 시베리아 여정에서 독립에 대한 투지를 혁명의 이상으로 다지며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